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채영이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어.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간 지 4시간째. 복도 의자에서 다리 힘이 풀려 앉아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절친이랑 나란히 걸어와서 한 말이에요. 아니, 이 인간이 진짜. 엄마가 위암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병원에서 내 15년 지기 친구배를 가리키면서 이혼을 통보해요. 그것도 그 옆에서 채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애를 못 낳으니 순순히 나가라고 하고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지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밤 11시 대학병원 5층 안병동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엄마 병실 안 접이식 간병 침대 위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의 손은 항암 전 검사를 여러 차례 받으시느라 팔뚝까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임아, 회사는 괜찮냐? 엄마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 저를 걱정하는 말이 먼저 나왔죠. 괜찮아요, 엄마. 자요. 저는 이불을 엄마 턱까지 끌어올려 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 갈려나간 제 삶이 이 병실 간병의자 위에서 전부 드러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저는 괜찮은 딸이어야 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 노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태경이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내일 수술이잖아. 아침 7시까지 와줄 수 있어? 내일? 아, 그게 내일이었어? 태경의 목소리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럿 있는 곳 같았고 그 사이로 여자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얼핏 스쳤죠. 거기 어디야? 아,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오전에 미팅이 잡혀 있어서. 엄마 수술이야. 위암 수술이라고. 알아. 근데 이 미팅 진짜 중요한 거라. 끝나면 갈게.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시 들려오는 여자의 웃음소리.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병원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뽑아 복도 벤치에 앉았죠. 새벽 2시 잠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쌓여있던 카드 결제 알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태경명의 법인카드 결제 98만 원, 시어머니 오복순 백화점 결제 210만 원, 신우이 노가령 학원비 자동이체 42만 원, 시댁 아파트 관리비 45만 원. 계산기 앱을 열고 이번 달 시댁 관련 지출을 하나씩 더했습니다. 합산 640만 원. 제 카드에서, 제 월급에서 이번 달에만 640만 원이 시댁으로 빠져나간 거였죠. 캔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고 저는 한참을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침 6시 간호사들이 엄마를 수술 준비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동 침대에 실려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웃어 보였지만 엄마의 손을 놓아야 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한 분 더 안 오시나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이 보였죠. 엄마의 오랜 동료 박순자 이모였습니다. 순자 이모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늦었지? 금난이가 오늘이라며? 소임아, 걱정 마라. 네 엄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잘 될 거다.
저는 이모의 손을 잡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째. 저는 가방에서 엄마 수술비 정산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앞으로의 항암 치료 예상 비용까지. 은행 앱을 열어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1200만 원. 결혼 7년 동안 벌어서 모은 돈의 대부분이 태경의 사업 자금과 시댁 생활비로 빠져나간 뒤 제 이름으로 남은 돈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외과의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죠. 보호자분이시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주변으로 퍼진 부분은 조직 검사 결과를 좀 더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으려는 순간 병원 로비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노태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경의 반걸음 뒤에 제 15년 지기 절친 문채영이 나란히 서 있었죠. 태경 씨? 채영아? 태경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 앞에 섰습니다. 소희마, 할 얘기가 있어. 밑에 카페로 내려가자. 지금 엄마가 방금 수술 끝났는데 오래 안 걸려. 태경이 먼저 돌아섰고 채영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순자 이모에게 엄마를 부탁드리고 두 사람을 따라 1층 카페로 내려갔죠. 카페 구석자리에 셋이 앉았습니다. 채영이 테이블 아래로 자기 배를 감싸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경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채영이가 임신했어. 나는 이혼하고 싶다. 제 손에 들려있던 엄마의 수술 동의서 사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태경의 얼굴을 봤고 채영이 얼굴을 봤습니다. 채영이 입술을 깨물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소희마, 미안해.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5층에는 엄마가 아직 회복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7년 동안 이 남자의 사업과 집안을 제 돈으로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가장 깊은 비밀과 고민을 나눈 친구가 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었죠. 태경이 커피를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빨리 정리하자. 서로 좋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죠. 2번 만에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소희마. 태경이한테 다 들었지? 네. 네가 애를 못 낳으니 어쩌겠니? 우리 태경이도 대를 이어야지. 순순히 나가라.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경과 채영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을 한번 바라본 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목록이 떴죠. 태경법인 경비용 카드, 시어머니 생활비용 카드, 신우이 학비 및 시댁 관리비 통합 카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3장의 카드가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엄마가 계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회복실 옆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간병 의자에 앉아 벽시계를 봤죠. 밤 9시. 엄마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가 눈을 뜨시면 분명 물으실 겁니다. 태경이는 왔었냐고. 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쁘대요. 그 한마디를 연습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태경의 이름이 떴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초 뒤 다시 울렸습니다. 또 태경? 진동이 멈추자마자 문자가 왔죠. 법인카드 결제 안 된다. 뭐 한 거야? 전화 받아. 3분 뒤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엄마의 링거 속도를 확인하며 핸드폰 화면만 바라봤죠. 벨소리가 끊기고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당장 전화 안 받으면 병원으로 간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오복수는 백화점에 계셨을 겁니다. 나중에 가령이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죠. 오복순이 명품관 카운터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손님, 이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데요. 뭐,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오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며 카드를 다시 내밀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가방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마저 제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죠. 시누이 가령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대학원 행정실에서 등록금 자동이체가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은 가령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옳게 나 등록금 이체가 안 됐다는데 혹시 카드에 무슨 문제 있어? 카드 정리 중이에요. 정리? 무슨 정리? 내일이 마감인데. 가령아, 나도 지금 병원이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령이 생전 처음 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거라는 건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죠. 오후가 되자 핸드폰 부재중 전화 목록이 가득 찼습니다. 태경 34통, 시어머니 12통, 시누이 8통, 화면을 열 때마다 시댁 이름들이 쏟아졌죠. 저는 부재중 목록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간호사가 가져다 준 미음 그릇을 들었죠. 엄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드셔야 해요. 엄마가 겨우 눈을 뜨시며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제가 등 뒤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입가에 대드렸죠. 맛도 없는 게 뭘 먹으라고. 이거 드셔야 회복 빨라요. 한 숟갈만 더. 엄마가 억지로 미음을 삼키시는 동안 제 가방 안에서 핸드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미음을 떠드렸죠.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회복실 밖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소임아, 나와봐. 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가 놀라서 돌아봤고 옆 병실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었죠. 여기가 어딘데 소리를 질러. 카드 당장 풀어. 지금 나한테 보복하는 거야? 저는 병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태경이 양복 재킷을 구겨 입은 채 서 있었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경의 팔을 잡고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간호사와 보호자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죠.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 참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여기 안병동이야. 소리 지르려면 나가. 태경이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으니까요. 7년 동안 한 번도. 태경이 한 발 물러서며 손으로 이마를 훑쳤습니다. 그래, 알았어. 소리 지른 건 내가 미안해. 근데 소임아,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건데 지금 카드 같은 걸로 애들 장난처럼 굴 거야? 저는 계단 난간에 손을 올리며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카드들 전부 내 명의에 내 신용으로 발급된 거야. 내 재산 아니야. 태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고 다시 열었다가 다물었죠. 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하는 얼굴. 태경이 말없이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상구 문이 쾅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주무시고 계셨죠. 다음 날 아침 채영의 비공개 계정 스토리를 확인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들어가 본 것이었죠. 남자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까지 힘들다. 제발 좀. 태경이 채영에게 카드 끊긴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수술 5일 뒤 엄마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순자 이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오며 제 옆에 앉았죠. 소임아,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며? 이모, 그건 어떻게 아세요? 우리 지연이가 그 사무실 근처에서 일하잖아. 그 사무실 문 잠겨 있고 직원들이 밖에서 월급 달라고 따지고 있다더라. 저는 사과를 깎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했죠.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하는 일이 맞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네 엄마도 그렇게 살았다. 열흘 뒤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날 밤 제 옛날 방에 앉았죠. 핸드폰을 열고 7년간의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의 폴더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태경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 시어머니 백화점 결제 내역, 신우이 학비 이체 기록, 시댁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 다 모은 뒤 포털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후기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가장 후기가 좋은 법무법인을 찾아 다음 날 오전 예약을 잡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방에서 엄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 접수대를 지나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한정우 변호사는 40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 펜을 가지런히 놓아둔 사람이었죠. 배소임 씨, 자료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7년간의 카드 결제 명세서, 태경법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채영의 비공개 계정 캡처. 한정우 변호사가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죠. 한참을 들여다보던 한정우 변호사가 명세서 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경제적 기생 구조입니다. 남편분 법인 운영비, 시어머니 생활비, 시누이 학비까지 전부 배소임 씨 명의 카드에서 나갔어요. 싸울 카드가 충분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한정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 남편분 법인 등기부등본을 오늘 중으로 열람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재무상태 확인을 위해 법원에 서류를 내겠습니다. 결과 나오는데 한 2주 걸릴 겁니다. 2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남편분이 배소임 씨를 빚 보증인으로 세워놓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도 같이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건물 밖으로 나오자 5월 바람이 불었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문채영, 소임아,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입장도 이해해.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채영과의 메시지 기록을 처음부터 스크롤하기 시작했죠. 1년 전 메시지. 태경 씨 요즘 뭐 먹는 거 좋아해? 선물 추천 좀. 태경 씨 이번 주 일정 어때? 같이 밥 먹자고 할까? 소임아, 태경 씨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무슨 일 있어? 10개월 전. 태경 씨 생일 언제더라? 내가 깜빡했어. 태경 씨 취미가 뭐야? 운동 좋아해? 7개월 전.
소희마 요즘 태경 씨랑 사이 어때? 많이 안 좋아? 한 달에 두세 번씩 태경의 일정과 취향을 유독 자세히 물어왔던 대화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는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보니 전부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들을 날짜별로 하나씩 캡처해서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엄마의 첫 통원 치료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납병동 침대에 누우신 엄마 팔에 주사줄이 연결됐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엄마가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구역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등을 쓸어들이며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뒤 구역질이 잦아들자 엄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태경이가 요즘 전화도 안 하더라. 요즘 바쁜가 봐요, 엄마.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머물렀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주 뒤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소임 씨, 법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남편분 법인이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실제 매출은 1년에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 보증금이나 차 리스비 대부분이 배소임 씨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보증인거는요? 다행히 보증건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세워놓고 1년에 1,200만 원밖에 못 벌면서 나머지는 전부 제 돈으로 채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신우이 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령이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올케, 나 등록금 마감이 내일인데 정말 카드 안 풀어줄 거야? 가령아, 올케, 나 이번 학기 못 다니면 졸업이 1년 밀리는 거야. 가령아, 그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령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죠. 5초, 10초. 가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케, 나중에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정집 앞 골목에서 시어머니 오복순과 마주쳤습니다. 오복순이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저를 보자마자 팔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소희마. 내가 그때 말이 좀 심했다. 나도 놀라서 그랬어.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 카드 문제는 좀 풀자. 이틀 전 전화기 너머로 순순히 나가라고 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다정한 목소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카드 문제는 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오복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네가 변호사를 썼어? 오복순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옆 가게 문이 열리며 순자 이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순자 이모가 상황을 보더니 오복순 쪽으로 걸어왔죠. 복순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오복순이 순자 이모를 한번 노려보고 저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몸을 돌리더니 걸어가면서 내뱉었죠. 두고 보자. 순자 이모가 혀를 차며 제 쪽을 봤습니다. 괜찮아, 소희마? 네, 이모.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옛날 제 방에 누웠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죠. 7년간 참아온 서러움, 15년간 속아온 우정, 엄마가 아프신 이 시점에서조차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엉망이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태경 씨 측에서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넣었습니다. 첫 기일은 약 6주 뒤에 잡힐 예정입니다. 저는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좋습니다. 6주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하나 꺼냈죠.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제가 지출한 모든 금액,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까지 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정 기일까지 6주. 저는 회사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엄마의 통원 치료를 사유로 적었고 팀장과 상의해서 주 2일 재택근무로 전환했죠. 낮에는 변호사 미팅과 자료 정리. 3주마다 돌아오는 엄마의 통원 치료일에는 병원 동행. 나머지 시간에는 밀린 업무 처리. 캘린더에 일정을 빼곡히 채워 넣으니 숨 쉴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킨 지 3주째 되던 날 순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이마, 우리 지연이가 또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소식이요, 이모? 그 사무실 있잖아. 태경이 사무실. 월세를 2달이나 안 냈나 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대. 거기다 직원들이 월급 3달치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까지 넣었다더라. 그렇군요. 지연이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태경이 회사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래. 밀린 월급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겠냐고 하소연을 했다나 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경 법인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이라면 내부 사정을 알고 있을 수 있었죠.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연결해 주시면 제가 동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순자 이모의 딸 지연이를 통해 이도윤이라는 사람과 만남을 잡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이도윤은 후드 집업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아메리카노를 2손으로 감싸쥐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시죠? 아, 지금 그렇게 부르면 안 되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5개월째 월급 못 받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준다. 투자 들어오면 정산한다.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이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투자요?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어요. 투자자 만난다고 나가는 날이 한 달에 10번은 됐는데 그중 절반은 여자분이랑 만나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회사가 작으니까요. 사장님 일정 공유 캘린더에 미팅이라고 적어놓고 위치를 보면 카페나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저한테 경비 처리에 달라고 맡기거든요. 2인 식사, 매번 2인이었어요. 이도윤이 가방에서 USB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회사 내부 메신저 캡처랑 제가 처리했던 경비 내역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 내역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생활비를 부인이 대준다는 거.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죠.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제 변호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모님, 아니 배소임 씨. 저도 밀린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장담은 못 드리지만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도윤과 헤어지고 바로 한정우 변호사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배소임 씨,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뭔가요? 법인 지출 내역에 매달 같은 곳으로
150만 원씩 나간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문채영 씨 거주지로 등록된 오피스텔이랑 같은 주소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카드로 결제한 법인 경비가 채영이 월세로 쓰인 거예요? 네. 매달 150만 원씩 기록상 10개월치가 확인됩니다. 총 1,500만 원.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돈으로 내 친구의 집세를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야근하고 시댁 생활비 대느라 통장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 돈이 채영의 오피스텔 월세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 알면서도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웃고 있었다는 것. 그 주 금요일 엄마의 2차 통원 치료일이었습니다. 병원 납병동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옆에 앉았죠. 주사줄이 연결되고 약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다시 구역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받쳐드리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구역질이 가라앉은 뒤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보호자분, 조직 검사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변 부위에 아주 작은 전이가 있어서 치료를 좀 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반응이 좋은 편이라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 쪽을 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치료 잘 되고 있대요. 몇 번 더 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치료비 예상 견적서를 펼쳤죠. 추가 치료 비용까지 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재산 분할해서 최대한 받아내야 합니다. 엄마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질 수 없었죠. 그 다음 날 저녁 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 정지 이후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소임아, 나야. 말해. 우리 변호사 끼지 말고 둘이 만나서 조용히 정리하자. 예전처럼 대화로. 그 말투. 결혼 초 사업 시작한다며 투자금을 부탁할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살짝 불쌍한 척을 섞은 그 톤.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 소임아, 왜 이래? 우리가 남이야? 남이지. 너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수화기 너머로 태경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3초쯤 침묵이 흐른 뒤 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후회할 거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 7년 동안 후회만 삼키며 살아왔는데 더 후회할 게 남아있을까요? 조정 기일 2주 전 한정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도윤에게서 받은 내부 자료와 법원 회신을 합쳐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죠. 한정우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소임 씨가 결혼 기간 중 시댁에 지출한 총액이 약 3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법인으로 유입된 금액과 문채영 씨 오피스텔 월세까지 합하면 돌려받을 근거가 확실합니다. 3억 8천만 원. 숫자로 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벌어서 모은 거의 모든 돈이었죠. 자료 정리를 마친 그날 저녁 신우이 가령이 예고 없이 친정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패딩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는 가령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올케, 나 할 말이 있어.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가령이 라떼를 시켜놓고 한참을 말없이 빨대를 돌리다가 입을 열었죠. 올케, 엄마가 올케 카드로 내 등록금 낸 거, 그때는 진짜 몰랐어. 오빠가 다 번 돈인 줄 알았어. 등록금 마감 지나서 이번 학기 휴학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야. 가령이 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옳게 욕하면서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 매일 그러시는 거야. 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다. 그년이 복수를 한다. 매일 그 소리만 하시는데. 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거 듣다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더라. 내 등록금이 올케 돈이었다는 거잖아. 올케가 번 돈으로 나는 학교 다니고 엄마는 백화점 가고 오빠는 사장님 놀이한 거잖아. 저는 가령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시어머니가 보낸 건지. 가령의 부은 눈과 떨리는 입술을 보니 시어머니가 시켜서 온 얼굴은 아니었죠. 가령아, 네가 진심이면 한 가지만 해. 내 오빠한테 진실이 뭔지 물어봐. 진실? 채영이 임신이 진짜인지 물어봐. 가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 카페를 나와 친정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기력이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 보이셨죠. 엄마, 밥 드셨어요? 순자가 반찬 갖다 줘서 먹었다.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만 마셨죠. 엄마 방 불을 꺼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한정우 변호사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배소임 씨, 태경 씨 측에서 먼저 조정 신청을 넣었으니 첫 기일에 저쪽이 어떤 조건을 내미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료가 충분하니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죠. 7년간의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노트. 이것이 제 6주간의 준비물이었고 저의 무기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 기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6주 사이 볼이 꺼진 얼굴이 보였죠. 엄마 방에 들러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올게요. 그래, 밥은 먹고 가라. 나가서 먹을게요. 현관문을 나서며 구두 뒤축을 맞춰 신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단단해 보여야 했죠. 가정법원 로비에 도착하니 태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선글라스 아래로 비어져 나왔죠. 태경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자가 태경의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한정우 변호사가 나란히 걸어가자 태경 측 변호사가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받습니다. 두툼한 봉투 2개. 태경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네모난 테이블 한쪽에 저와 한정우 변호사가 앉고 맞은편에 태경과 태경 측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상석에는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았죠. 태경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 5대5를 제안합니다. 5대5. 7년 동안 제 돈으로 그 집안을 먹여 살렸는데 반으로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대신 한정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 명세서, 법인 재무자료, 오피스텔 이체 내역, 이도윤의 진술서, 채영의 비공개 계정 캡처, 시댁 가족카드 7년 총 지출 내역.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펼쳐질 때마다 조정위원의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태경은 자료 첫 장을 보더니 아랫입술을 깨물었죠.
한정우 변호사가 자료를 짚어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결혼 7년간 총 3억 8천만 원을 남편 및 시댁에 지출했습니다. 이 중 법인 경비로 위장된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남편의 외도 상대 거주 비용으로 쓰인 금액이 3,600만 원입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경 측 변호사가 태경 쪽으로 몸을 기울여 귓속말을 했죠. 태경이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반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이도윤의 진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진술서와 법인 내부 메신저 기록을 보시면 노태경 씨의 법인은 실제로 영업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 미팅이라고 적힌 일정의 절반 이상이 외도 상대와의 만남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표의 생활비를 부인이 대고 있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노태경 씨, 이 내용에 대해 소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태경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10초. 테이블 아래로 태경의 손이 허벅지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죠.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태경이 말한 전부였습니다. 태경 측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반론을 꺼냈습니다. 아내 측의 지출은 결혼 생활 중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 화면 캡처물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제가 저장해뒀던 부재중 전화 스크린샷이었죠. 자발적 증여라면 카드를 정지한 직후 하루에 5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카드 복구를 요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발적으로 받은 선물을 돌려달라고 50번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스크린샷을 들여다봤습니다. 태경 34통, 시어머니 12통, 시누이 8통, 하루 만에 쌓인 부재중 전화 목록. 조정위원의 표정이 달라졌죠. 태경 측 변호사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태경 측 변호사가 태경에게 다시 귓속말을 했고 태경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조건을 조율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4주 뒤로 속행하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나왔죠. 배소임 씨, 뒤에서 태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경이 선글라스를 벗고 서 있었죠. 눈밑이 까맣고 광대뼈가 전보다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소임아,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저는 태경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사람. 그 사람이 낯설었죠. 나도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태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죠. 그것이 7년간 부부로서 나누는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친정집 주소를 말하고 뒷자리에 등을 기댔죠. 핸드폰에 한정우 변호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태경 씨 측 변호사가 비공식적으로 연락해 왔습니다. 합의 조건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불빛들을 바라봤죠. 처음으로 흐름이 제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주 엄마의 3차 통원 치료가 있었습니다. 납병동 침대에서 약을 맞으시는 엄마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베개 위에, 어깨 위에 엄마의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퇴원하시는 길에 병원 근처 모자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머리에 부드러운 면 모자를 씌워드렸죠. 엄마, 이거 예뻐요. 색도 잘 어울려요. 엄마가 거울을 보시더니 모자 챙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울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죠. 소희마, 너 시댁에 무슨 일 있지? 네. 엄마가 아프다고 바보가 된 줄 아냐? 태경이 전화 한 통 없고 네 얼굴은 매일 상해가고. 뭔 일이야? 저는 모자 가격표를 떼며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을 피할 수 없었죠. 엄마, 저 이혼해요. 엄마가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가게 안에 음악만 흐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너한테 뭘 했냐? 바람 피웠어요. 채영이랑. 그리고 7년 동안 제 돈으로 시댁 전부 먹여 살린 것도 다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울지 않으셨죠. 모자를 고쳐 쓰시며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밥그릇은 네가 지키는 거다. 단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 이기고 올게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쥐고 한번 흔드셨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죠. 친정집에 엄마를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한정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4주 뒤 속행까지 법인 유용 금액 정확히 산출하고 돌려받을 근거 다시 정리해 주세요. 빈틈없이 가겠습니다.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자료 보강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4주. 그 안에 남은 증거를 촘촘하게 묶어야 했죠. 노트 맨 앞장에 적어둔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이 숫자가 제 7년의 무게였고 돌려받아야 할 제 삶의 값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2차 조정까지 4주. 그 시간 동안 태경의 소식은 가령을 통해 조각조각 들려왔습니다. 법인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직원들의 임금 체불 신고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고 하죠. 태경은 시어머니 오복순의 아파트에 들어가 지내면서 매일 나갔다고 합니다. 투자처를 찾겠다. 사람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카페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다고 가령이 조심스럽게 전해줬죠. 옳게 오빠가 매일 나간다 들어온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나 봐. 엄마는 매일 오빠한테 소리 지르고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그렇구나. 올케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가령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답했습니다. 가령아, 네가 알아서 판단해. 시어머니 오복순의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뒤 오복순에게 남은 건 월 68만 원 남짓한 연금뿐이었죠. 수년간 다녔던 백화점 문화센터도 매주 나가던 등산 동호회도 전부 그만뒀다고 합니다. 가령의 말로는 오복순이 매일 태경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네가 뭘 잘못했길래 그년이 이러는 거냐. 하지만 아들에게도 돈이 없다는 것을 오복순도 알고 있었죠. 분노의 방향을 잃은 사람이 매일 집안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2차 조정 기일 2주 전 태경 측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새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전화로 내용을 읽어줬죠.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대 4를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요? 7년간 빠져나간 금액과 바람핀 것에 대한 배상을 합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거절을 권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알겠다고 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천만 원. 내가 7년간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입을 막으려는 거였죠.
같은 주 가령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옳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뭔데? 엄마가 오빠한테 따져 물었어. 채영이 임신, 그거 거짓인 거 알고 있었냐고. 저는 숨을 멈추고 가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빠가 알고 있었대. 처음부터 거짓인 거 알면서도 올케한테 그렇게 말한 거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처음으로 오빠한테 소리 질렀어. 네가 사람이냐라고.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아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균열이 조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했죠. 가령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올케, 엄마가 올케한테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말렸어. 지금 엄마가 전화하면 또 카드 이야기만 할 게 분명하니까. 잘했어, 가령아. 나는 올케 편이라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 전화를 끊고 한정우 변호사에게 가령이 전해준 내용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답장을 보내왔죠. 참고하겠습니다. 거짓 임신을 알면서 이용했다는 정황이 강화됩니다. 2차 조정 당일 아침 법원에 도착하니 태경이 이번에는 선글라스도 쓰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얼굴이었죠. 한 달 전 조정실에서 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조정실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태경 측 변호사가 수정된 조건을 읽었죠.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7대 3을 제시합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와 재산 유용 규모를 고려하면 재판으로 갈 경우 이보다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측 조율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모두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정우 변호사와 나란히 벤치에 앉았죠. 복도 반대편에서 태경과 태경 측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태경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죠. 형, 이거 더 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태경 측 변호사가 뭐라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지만 태경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줘? 법인도 없어졌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등을 기댔습니다. 남는 것이 없다. 그 남는 것은 전부 제가 채워준 것이었죠. 7년 동안 매달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10분이 지나고 다시 조정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태경 측이 더 이상 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버텼고 한정우 변호사는 이 조건으로는 서명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위원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불성립되었으므로 이 건은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태경 측 변호사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모든 증거가 기록에 남고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조정실을 나서며 한정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재판 가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재판 이행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추가 증거를 보강하겠습니다. 2개월. 엄마의 치료 일정, 회사 업무, 재판 준비. 세 가지를 동시에 돌려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캘린더 앱을 열어 일정을 다시 짰죠. 그날 밤 친정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일찍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기력이 떨어지신 거였죠.
엄마 방문을 살짝 열어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보내준 재판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목록 맨 아래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외도 상대방 문채영 씨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 확인 필요. 채영을 증인으로.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15년 지기 절친. 제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기려면 필요한 것은 다 해야 합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옆방에서 엄마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2개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3주째 되던 날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소임 씨,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문채영 씨가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했습니다. 태경 씨와의 관계, 거짓 임신, 이혼을 계획한 과정까지 전부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멈추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채영이 스스로 증인을 자처했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죠.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태경 씨가 카드 정지 이후 문채영 씨 오피스텔 월세를 더 이상 못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각자 살자고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복으로 증언하겠다는 거군요. 동기가 뭐든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희에게는 결정적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채영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었죠. 필요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진행해 주세요. 한정우 변호사가 채영의 증인 출석을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 기일 전에 사전 미팅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법인 상담실에서 채영을 다시 만났죠. 1년 넘게 제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 했던 사람. 제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 내용을 태경에게 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상담실 의자에 앉아 한정우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가 먼저 접근한 건가요? 채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 1년 4개월 전이에요. 소임이 생일 모임 자리에서 연락처를 따더니 그 뒤로 계속 먼저 연락해 왔어요. 관계가 시작된 계기는요? 소임이가 저한테 시댁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힘들다고, 지치다고. 그걸 제가 태경 씨한테 전해줬어요. 부부 사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태경 씨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왔고요. 채영이 입술을 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임신은 거짓이에요. 태경 씨가 제안한 거예요. 이혼을 빨리 끝내려면 임신했다고 하면 소임이가 포기할 거라고. 병원에서 배 감싸는 것도 태경 씨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정우 변호사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상담실 구석 의자에 앉아 채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듣고 싶지 않았죠. 미팅이 끝나고 채영이 먼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채영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죠. 15년의 우정이 저 뒷모습으로 끝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재판 기일 일주일 전 엄마의 4차 통원 치료 결과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이번 더 치료하면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요? 엄마 들었어요? 엄마가 진료실 의자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엄마의 손에 힘이 들어왔죠.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진료실을 나오자 엄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당연하죠. 엄마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저는 납병동에서 엄마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겨야 엄마의 남은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원 앞 계단에서 채영과 마주쳤습니다. 채영이 저를 보자 멈춰섰죠.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15년간의 우정에 대한 마지막 인사가 그것이었죠. 허무했지만 지금은 결과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순서대로 제출됐죠. 7년간의 카드 결제 명세 총 3억 8천만 원. 법인 경비 위장 유용 1억 2천만 원. 외도 상대 거주비 전용 3,600만 원. 이도윤의 진술서와 내부 메신저 기록. 거짓 임신 주장에 관한 정황 자료. 한정우 변호사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할 때마다 재판부가 태경 측을 바라봤습니다. 태경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숫자와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문채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전 미팅에서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했죠. 태경 씨가 먼저 접근했고 제가 소임이의 결혼 생활 불만을 전해주면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임신 주장은 태경 씨가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태경이 이를 악물며 채영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증거가 전부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태경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반론을 꺼냈습니다. 이 부부의 이혼 원인은 아이를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 큽니다. 원고 측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즉각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 7년간 3억 8천만 원을 시댁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금액 자체가 제 의뢰인이 이 결혼에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정리하고 심리를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시어머니 오복순이 법원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읍소도 분노도 아닌 텅 빈 얼굴이었죠. 오복순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소임아,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이 나이에 아들한테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오복순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평소 고함을 지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태경이가 내 아파트 명의를 회사 빚 담보로 넣어놨더라. 나는 아들이니까 서류에 도장 찍어줬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 저는 오복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 애 못 낳는 며느리라고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 명절마다 부엌에 저를 가두고 친정엄마를 흉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피해자 얼굴을 하고 서 있었죠. 어머니 사정은 안 됐지만 그건 태경 씨한테 해결받으셔야 해요. 소임아, 제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오복순이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제가 올 때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멈춰준 적이 있었던가? 없었죠. 재판 후 2주 뒤 한정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소임 씨, 태경 씨 측에서 합의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조건인데요? 위자료 6천만 원, 재산 분할 8대2, 법인으로 빠져나간 금액별도 반환 인정. 조건은 빠른 합의와 추가 공개 재판 회피입니다. 전면 항복이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자료와 유용 반환분 합쳐서 실수령 총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30분 뒤 한정우 변호사가 산출한 총액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죠. 엄마 치료비를 내고도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에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거실 소파에 누워 계셨죠. 치료 부작용으로 기력이 떨어지신 엄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오늘 어땠냐? 거의 다 끝나가요, 엄마.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이불을 턱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엄마가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속삭이셨죠. 내 딸이 장하다.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팽팽하게 잡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엄마의 이불 위로 떨어졌죠.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한참을요.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 네모난 테이블 양쪽에 저와 태경이 마주 앉았죠. 태경의 손에 볼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경이 서명란 위에 펜을 올려놓고 멈췄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작게 말했죠. 소희마, 나도 처음에는 잘하고 싶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건 종이 위에 서명뿐이었으니까요. 태경이 고개를 숙이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도 맞은편 서명란에 이름을 썼죠. 볼펜 한 번의 획으로 7년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죠. 한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배소임 씨.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건물을 나서니 바깥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핸드폰을 꺼냈죠. 가장 먼저 누른 번호는 엄마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엄마, 나야. 소희마. 다 끝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5초, 10초. 엄마가 코를 훌쩍이시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3글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법인 유용 반환분이 제 통장에 입금된 날,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남은 치료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거였죠. 저녁에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죠. 치료 부작용으로 기력이 없으시면서도 제가 온다니까 국이라도 끓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엄마,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가 국자를 들고 돌아보셨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냐? 제가 7년간 빌려준 거 돌려받은 거예요. 엄마가 국자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코끝이 붉어지시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엄마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밥 먹자. 다 됐다. 엄마가 먼저 식탁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엄마 뒤를 따라가며 그릇을 꺼냈죠. 한 달 뒤 엄마의 마지막 치료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엄마와 저를 진료실로 부르셨죠. 치료가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깨끗합니다. 앞으로 3개월 간격으로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제 팔을 잡으시며 진료실을 나왔죠. 병원 현관에 순자 이모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의 짐을 함께 챙겨주시려고 아침부터 오셨다고 하더군요. 금란아, 이제 졸업이다. 아이고, 순자야. 내 덕에 내가 살았다. 엄마와 순자 이모가 손을 잡고 웃으셨습니다. 병원 현관문이 열리고
바깥 바람이 들어왔죠. 엄마가 한 발 내디드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이렇게 좋았냐. 저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느꼈죠. 며칠 뒤 가령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아니 이제 올케가 아니지. 소임 씨, 가령아, 잘 지내? 나는 다음 학기에 장학금 받아서 복학하려고. 오빠는 엄마 집에서 지내는데 매일 싸워. 채영이한테도 완전히 차였대. 그렇구나. 소임 씨, 잘 살아. 너도 잘 살아, 가령아.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령의 목소리가 담담했죠. 이 사람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정상 출근으로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가족들 봄휴가와 재택근무를 정리하고 아침 8시 반에 사무실에 들어섰죠. 팀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배 과장, 잘 정리됐어? 네,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다. 천천히 적응해. 팀장이 커피를 제 책상에 올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밀린 업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파일들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이었죠.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시장 반찬 가게에 다시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앞치마를 매시는 엄마를 보고 저는 말렸죠. 엄마,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쉬세요. 엄마가 앞치마 끈을 묶으시며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킨다. 누가 그러더라. 제 말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했던 말. 근데 그 말은 원래 엄마에게서 나온 거였죠.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저는 그 말로 버텨왔던 겁니다. 엄마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셨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엄마의 등을 바라봤죠. 작지만 단단한 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 비워뒀던 제 옛날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다가 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죠. 고등학교 시절 채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두 사람.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을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만큼은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 맨 안쪽에 다시 넣어두고 서랍을 닫았죠. 그 시절의 우정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소임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어릴 때처럼. 엄마, 저 이제 34인데요. 34이면 뭐 다 큰 줄 아냐. 와서 밥 먹어. 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정말 엄마 옆에 나란히 누웠죠. 엄마가 먼저 잠드시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이후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밤.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시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밤. 그 고요함이 낯설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카드 결제 알림이 하나 와 있었죠. 아침에 사 마신 커피 한 잔 4,5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7년간 수백 건의 시댁 결제 알림으로 빼곡하던 그 화면이 지금은 커피 한 잔뿐이었죠.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아무 노래나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건물, 가로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저는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까닭없이 한번 웃었습니다.
배소임 씨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밥그릇을 남의 식탁에 갖다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되찾아온 이야기였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이혼 통보를 받고도 울고 주저앉는 대신 카드사 앱을 열었던 그 순간이 이 사람의 진짜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소임 씨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야기도 제 뇌리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내 밥그릇은 네가 지켜라. 참 쉬운 말 같은데 그게 평생 실천하기는 제일 어려운 말이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